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제 탭댄스용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이 빼앗아갔던 그 신발이 조용히 제 방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탭슈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상철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요? 들어가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탭슈즈를 꼭 안은 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철아, 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왜 울고 있는 거니?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30년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제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물론 아들도 고통받았을 겁니다. 3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탭슈즈를 신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직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섰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의족과 탭슈즈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반쪽짜리 스텝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쿵, 딱, 쿵, 딱, 쿵, 딱. 리듬이 살아났습니다. 제 몸이 음악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들어보니 상철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상철아, 그 신발 제가 다시 갖다 놨습니다. 알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춤추시는 걸 막을 권리가 제게는 없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집안에서만 추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상철아, 나 이제 방송 나갈 거다. 네. 방송국에서 연락 왔더구나. 인터뷰 요청. 나 받아들이기로 했어.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왜 안 되는데? 그건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냐? 그 말에 상철은 굳어버렸습니다. 상철아, 나 다 안다. 뭘 아신다는 겁니까? 내 보험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내가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한 것. 상철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넌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아버지, 내 다리값으로, 내 피값으로 내 인생을 시작했으면서 왜 그걸 숨겼니? 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30년 만에 미안하다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일 못하시고 엄마는 아프시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내 돈을 훔쳐간 거냐? 훔친 게 아닙니다. 빌린 겁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갚았구나.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아, 나는 내가 그 돈을 가져간 것보다 거짓말을 한 게 더 슬프다. 아버지, 만약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버지, 이 돈으로 사업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나는 기꺼이 줬을 거야. 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넌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30년 동안 나를 부끄러워했어. 내가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방송도 나가고 춤도 출 거야. 내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 제발. 그러시면 제 사업이 제 명예가. 넌 그게 더 중요하겠지. 나도 이 나이까지 꿈을 접고 살아왔다. 이젠 내가 더 중요하다. 아버지, 저도 명예가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명예가, 체면이, 돈이 아버지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게는 그게 더 중요하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상철아. 나 이 집 나가마. 네.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게 싫구나. 그러니 나가야지. 그냥 혼자 살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걱정 마라.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혼자 살 정도는 벌 수 있단다. 그때 며느리와 하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아버지, 안 돼요. 괜찮다. 할애비 결정이야.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탭슈즈. 그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눌러온 그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잘하는 걸까요? 이렇게 아들을 버리고 나오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그리고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해야 할까요? 아들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저는 또다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월세 15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입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이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좁은 공간에서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다 늙어서 이제야 찾은 이게 자유구나. 매일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구두수선 가게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구두약 냄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저는 춤을 춥니다. 고시원 복도는 좁지만 제자리에서 스텝을 밟기에는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는 천천히 살살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춤을 춥니다. 쿵딱 쿵딱. 의족의 무게가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철아, 넌 지금 뭐하고 있니? 집을 나온 후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박 영감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MBC 사람이 좋다 프로그램 PD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방송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감님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영감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의족을 하고도 춤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용기, 그 열정.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상철이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있고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진솔한 거죠. 영감님,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다들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게 용기인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거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PD가 간 후 저는 한참을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MBC 사람이 좋다 김민정 PD.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에 나간다. 그럼 이 애비에게 고약한 상처리의 비밀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 춤 이야기만 하고 끝낼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날 밤 고시원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잃은 후에 제 인생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상처리를 위해 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구두를 닦았던 날들, 손가락이 퉁퉁 부어도 참았던 고통들, 구두 닦기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밥을 굶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발신자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죠? 손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왜 우니? 할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제발.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무슨 소리냐? 아빠가 할아버지 나가신 후로 매일 술만 마셔요. 회사도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엄마도 걱정하고 저도 무서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이가 집에서 매일 술을? 네. 할아버지 방 앞에서 밤새 앉아 계세요. 그리고 계속 중얼거려요.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진짜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한 거예요? 하나야, 그건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보험금 가져간 거.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야, 내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건 잘못이잖아요. 그래, 잘못이지. 하지만 내 아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할아버지 진짜 그 방송 나가실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도 다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 가족, 이대로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야,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집이 너무 조용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손녀의 울음소리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야, 할애비는 괜찮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도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집을 나온 게 잘못인가. 가게로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왔니? 아버님 찾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 아버님, 집에 돌아오세요. 제발. 지영아, 나는. 그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사업도 손을 놓았어요. 거래처 사람들이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이러다간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그건 상철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버님,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그이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이가 그 돈 가져간 거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이는 그때 24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됐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알아. 그리고 그이는 아버님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아버님 얼굴만 보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이가 어젯밤에 자살 시도했어요. 뭐? 제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수면제를 많이 먹었어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상철이가 왜 아버님을 잃고 싶지 않았대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상철이를 그렇게 만든 거냐?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만 집에 돌아와 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요. 제대로 솔직하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상철아.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죽으면 뭐가 해결되냐? 저는 아버지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30년 동안 거짓말했고 아버지 돈을 훔쳤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상철아, 나는 내가 미웠다. 정말 미웠어.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지켜온 내 유일한 자식이란 말이다. 상철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 바보야,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나까지 운단 말이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모든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사실은 저도 춤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춤추시는 거 보면서 저도 저렇게 춤추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니? 네. 근데 사고가 나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친구들이 절 놀려대면서 저는 춤이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춤을 미워했어요. 아니, 미워하려고 노력했어요. 상철아. 근데 진짜는 제가 춤을 너무 좋아해서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처럼 춤에 빠져서 아버지처럼 다 잃을까봐. 저는 아들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너도 꿈을 포기했구나. 네, 저도 아버지처럼 꿈을 묻고 살았어요. 우리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남자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상철이 잠든 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집에 돌아오시는 거죠? 아직 모르겠구나. 아버님, 지영아, 상철이와 화해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 무슨 결정이요? 방송 출연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하고 싶어. 30년 동안 숨겨왔던 내 꿈을, 내 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단 말이다. 그럼 그 이야기도? 그건 만약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알아. 상철이의 인생이 무너질 거야. 사업도 명예도 다 잃을 거고. 그럼.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또다시 아들을 위해 내 꿈을 묻는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게 욕심일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다오. 내가 결정할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 제 꿈과 아들의 인생, 진실과 침묵.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영감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입니다. 네. 다음 달 문화의 날 행사에 영감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영감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요. 특별 무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출연하시겠습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문화의 날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큰 행사였습니다. 제가요? 그런 큰 무대에? 네. 영감님의 춤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그 무대에 선다면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 무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나더러 춤추라고 했을까? 아니면 참으라고 했을까? 먼저 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인생 사세요.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문화의 날 무대에 서기로, 제 춤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남았습니다. 그 무대에서 아들의 얘기를 솔직히 다 해야 하나? 만약 그런다면 아들의 인생은 끝장날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저는 거짓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화의 날 무대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고시원에서 구석에서 남몰래 연습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추는 춤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쿵, 딱, 쿵, 딱. 비록 반쪽짜리 스텝이지만 그 소리는 제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탭슈즈가 너무 낡았습니다. 50년 된 신발이니 금속판도 녹슬고 가죽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새 신발을 사야 하나. 하지만 돈이. 탭슈즈는 보통 구두와 달리 매우 비쌌습니다. 제대로 된 것은 50만 원은 좋게 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또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어쩐 일이냐? 아버님, 이거 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는 쇼핑백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새 탭슈즈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으로 빛나는 금속판 전문가용 고급 탭슈즈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샀어요. 온라인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아, 이거 비쌌을 텐데. 괜찮아요. 아버님 무대 서실 건데 제대로 된 신발 신으셔야죠. 저는 탭슈즈를 손에 들었습니다. 30년 전 제 것보다 훨씬 가볍고 정교했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근데 상철이는 뭐라고 하더냐?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뭐? 그이는 아직도 아버님이 무대에 서는 걸 반대해요. 그래서 몰래 준비했어요. 지영아, 그러면 나중에 상철이가 너한테. 괜찮아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20년 동안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생각대로 할 거예요. 지영아, 아버님, 저는 아버님 편이에요. 아버님이 무대에 서시는 걸 보고 싶어요. 평생 숨기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보여주세요. 아버님의 춤을. 저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